근데 우리가 사실 맛있다 그렇게 느끼는 음식들을 보면 몸에 안 좋은 경우들이 제법 됩니다. 왜 그럴까? 동일한 음식을 동일하게 먹더라도 최근 곽강받고 있는 건 무조건 살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빠질 수가 없죠. 일단 많이 먹고 살이 찌는 것이 단순히 의지와 같은 심리학적 요인만은 아니다. 음식이 인류 진화의 원동력이었다고요? 불로 요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음식물의 구조를 불이 엄청나게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불로 요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에너지를 얼마 안 쓰면서 음식물로부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효율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또 그만큼이나 음식물의 영양 가치가 아주 향상된다라는, 그러니까 적게 먹더라도 에너지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게 되는, 이건 사실 엄청나죠. 왜냐, 옛날에는 수렵 채집 시대 때 식량 수급이 쉽지 않았잖아요. 불로 요리를 한다는 건 혁명적인 일이 되는 거죠. 자, 이건 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진화론적인 이제 의미가 있는데, 소화기관이 에너지를 덜 쓰고 음식물로부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뽑아낼 수 있다. 잉여 에너지가 생기죠. 이 잉여 에너지를 바로 뇌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이 뇌가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써야 된다. 어떤 전략을 써야 다른 동물과 차별화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 근육이 에너지를 조금 덜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약해지는 만큼 우리는 도구를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었죠. 또 하나, 소화기관이 에너지를 덜 쓴 불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잉여 에너지를 계속해서 남겨서 뇌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불로 요리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기생충, 독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해집니다. 날 것으로 먹지 못하는 이런 음식들이지만 불로 요리를 하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너지 수급, 영양 가치 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아졌다. 그래서 불로 요리를 했다. 이건 인간의 진화, 인류의 진화에 미친 영향이 지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가 일정 이상 필요한데, 만약 그걸 다 조달을 받으려면 불로 공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먹어야 되죠. 그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음식물을 구하고 공급받고 이런 데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요리를 하면 우리 지금 하루에 3끼 먹는데, 좀 빨리 음식 드시는 분들은 15분 내에 3끼 다 한 끼 먹는데 5분 이내에 먹을 수도 있잖아요. 나머지 시간을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불로 요리를 한다는 건 시간을 지배할 수도 있고 공간도 지배할 수도 있고, 왜냐, 아주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로 요리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또 다른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맛있는 음식이 몸에 안 좋은 이유는 뭔가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환장할 노릇인데, 근데 우리가 사실 맛있다 그렇게 느끼는 음식들을 보면 몸에 안 좋은 경우들이 좀 제법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체로 맛있다라고 이제 느끼는 음식들을 보면 달고 짠 음식들이 좀 많습니다. 단맛이라는 건 대체로 열량이 풍부하다, 에너지가 풍부하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짠맛은 소금이 풍부하다, 이런 신호가 되는데, 에너지와 소금을 구하기 어려웠던 수렵 채집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단맛과 짠맛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 에너지를 높은 음식, 소금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짠맛을 선호를 해야 아마도 생존과 번식에 굉장히 유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 그러니까 음식을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만큼 과식을 해서 최대한 에너지를 잘 비축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은 짜고 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또한 과식을 통해서 엄청나게 먹게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발단은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식량 생산이 일단 늘어나게 되고, 식품 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음식물들의 공급 과잉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여기저기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대사질환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얘기했지만 수렵 채집 시대에는 단맛과 짠맛을 즐기고 과식하는 특징, 이런 것들이 생존과 번식에 아주 유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과 한 200여 년 사이에 일어난 이 엄청난 환경 변화, 여기에 우리 몸,
우리의 유전자가 적응을 제대로 못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20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미처 적응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옛날에 대체로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들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몸에 해로운 상황이 된 것인데, 바로 우리 몸과 환경 변화의 불일치 때문에, 부적응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 속에 주로 혀에 많고 입 여기저기 분포하고 있는 맛봉우리 미래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맛을 감지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고, 사실 그 신호는 뇌로 전달이 되어서 최종 판단은 이제 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단맛과 짠맛을 선호하는 것들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상당 부분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선호도가 조금씩 차이는 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정 부분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고, 어린아이들은 공통적으로 특히나 단맛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뭔가 맛에 대해서 알고 평가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단맛을 좋아하는 게 아주 또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유전적 요인들이 또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과 같은 이제 환경적 요인, 그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를 세뇌시킨 결과, 뭐 이렇게 엄청난 노력의 결과라고, 이제 후천적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단맛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중독성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많이 먹고자 하는 것들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거죠. 우리가 배가 고파도 막 아무거나 막 먹는 것보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걸 먹고자 하는 것이고요. 뭐 얘기했지만 어린아이일수록 단맛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높죠. 사탕, 단 거 이런 거 굉장히, 솜사탕 뭐 이런 거 못 지나치죠, 어린아이들. 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그 어떤 단맛을 선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을 쉽게 못 빼는 것을 두고 뭐 의지의 박약, 의지의 부족, 이렇게 이제 욕을 하고 뭔가 치부하기에는 좀 정당하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살이 잘 찌고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하게끔 설계되어 있는데, 이를 거스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덜 먹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일은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인지적 노력도 있어야 되고 실천적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또 오늘날 사회에서 덜 먹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 이거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덜 먹는 대신에 보상 차원에서 한 끼를 덜 먹더라도 조금 더 이제 맛이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하고, 값비싼 음식을 찾게 되고, 에너지를 쓴다는 것도 요즘은 어디에 등록을 해서 짐에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비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살을 잘 못 빼는 거, 의지의 빈약, 뭐 이렇게만 하기에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당한 면이 있는 거죠. 왜 어른들 중에 우유를 잘 못 마시는 분이 많을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어른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약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70%의 어른은 우유를 잘 못 마십니다.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유당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삼투압성 설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유를 잘 못 마십니다. 그래서 전체 성인 인구의 상당수에게는 우유는 독소가 됩니다.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왜 그럴까? 사실 2세가 지나면서 이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인 락테이즈라는 효소가 거의 이제 발현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유수유, 옛날 모유수유를 생각하더라도 한 3, 4세 정도가 지나면 모유를 먹을 일이 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락테이즈라는 효소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이유는 없다. 뭐 이 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당을 섭취할 일이 없는데 굳이 락테이즈를 계속해서 생산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의 스웨덴과 덴마크, 아프리카의 수단, 뭐 중동의 요르단, 남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등지를 보면은 여기 성인 인구의 70% 이상 90% 정도는 어른이 우유를 잘 마십니다. 신기하죠?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근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전부터 낙농업을 해왔다. 그래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유를 잘 마실 수 있을까를 조사해 보니까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서 어른이 되더라도 이 락테이즈라는 유당 분해 효소를 잘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락테이즈를 그러면 못 만들어내면 아예 우유를 못 마시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유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인류는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치즈나 야구르트 같은 것들을 만들면 그 발효균에 의해서 유당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유의 기본적인 성분을 섭취를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사실은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성인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이 우유를 잘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유를 마실 일이 사실은 인류한테서는 없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그 락토프리 뭐 이런 우유들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유당을 좀 상당 부분 제거를 한 우유여서 그런 우유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죠. 이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 사실인가요? 사실 진짜 물만 먹으면 살이 찔 수가 없죠. 예. 그 우리 생명이 유지되려면 기본적으로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됩니다. 숨도 쉬어야 되고 혈액 공급도 해야 되고 심장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박동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 없다면 무조건 살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표현은 뭐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살이 잘 빠지지 않을까? 뭐 이 정도 표현을 과도하게 좀 과장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첫 번째는 정말 적게 먹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주 고열량의 간식을 또 즐기고 이러면 생각보다 또 그 적게 먹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걸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근육량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공급은 동일하더라도 기초 대사량이 다르면 저장되고 비축될 수 있는 여지가 또 다르기 때문에 좀 개인별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장내 미생물이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의 종류, 분포 뭐 이런 것이 비만과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음식물로부터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체 대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다르다면 동일한 음식을 동일하게 먹더라도 이 장내 미생물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살이 찌는 정도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전통적인 개념들,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여야 살이 빠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론적으로 뭐 물만 먹으면 살이 찔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현대의학이 뭐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에는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뚱뚱한 사람을 선호하는 시대가 올까요? 네, 재밌는 상상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좀 이렇게 배가 나오고 그러면 사장님 스타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고열량 음식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화들도 좀 배어 있고요. 실제 식량이 부족한 문화권에서 보면 이제 충분한 영양 섭취를 반영하는 풍만한 체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우량화 선발 대회라는 걸 했었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 이제 하다가 없어졌는데 이제 뚱뚱하고 풍만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된 빌렌드로프의 비너스 조각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루벤스의 산미신 같은 예전 이제 미술 작품들을 보면 대체로 풍만한 체형을 표현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많은 이제 미의 기준이라는 게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미 또는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그러면 진화적 전략, 문화적 혁신이 서로 교차하면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또 진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이제 수유를 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알려주는 자기 광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유를 한다는 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풍만한 체형은 수유를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영양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좀 풍만한 안방 마님 같은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런 체형을 또 선호했다. 이건 이제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또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런 점들을 다 같이 놓고 보면 특정 체형에 대한 선호는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선호하는 체형이 바뀌어갈지는 또 한번 또 미뤄져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고요?
네, 비만도 일정 부분 유전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뜯어봐야 되는데, 일단 많이 먹고 살이 찌는 것이 단순히 의지와 같은 심리학적 요인만은 아니다라는 건 얘기를 했는데, 1949년에 미국의 이제 비영리 연구기관인 잭슨 랩이라는 곳에서 우연히 식탐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주 뚱뚱한 쥐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쥐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뭔가 열성으로 유전되는 무엇에 의해서 뚱뚱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심리학적 문제로 치부되었던 비만이 생물학적 문제로 치환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4년에 미국의 록펠러 대학의 제프리 프리드만이라는 교수가 돌연변이 때문에 망가진 비만 유전자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식욕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살이 잘 찌지 않는데, 이 유전자가 망가져서 식욕 억제가 안 되어서 계속 먹게 되고 살이 찐다.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뜻의 그리스 렙토스에서 따와서 렙틴이라는 이름을, 이 유전자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대와 달리 사람한테서, 이 고도 비만인 사람한테서 렙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그렇게 많이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렙틴을 주입을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렙틴을 주입을 하더라도 실제 비만이 잘 치료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일란성 쌍둥이를 보면 둘 다 비만이 될 확률이 제법 높습니다. 그 말은 비만은 유전적 소인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유전자에 의해서 비만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얼만큼 많은 유전자가 비만에 관여하느냐, 또 어떻게 관여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죠. 그래서 유전적 소양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깝지만은 사실 어떻게 그러면 관여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고, 또 환경적 요인이 개입될 여지도 굉장히 강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건 비만 자체에 대한 치료보다는 아예 이제 식욕을 좀 떨어뜨리는 방식, 식탐을 줄이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뇌과학적 접근,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죠.